1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편 행정작용법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작용, 그죠? 행정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의 행정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행위도 있고요. 행정입법도 있고요. 행정계획도 있고, 확약이라는 것도 있고,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행정지도라는 것도 있는데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형식의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행위예요. 가장 행정법 영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빈도가 높은 그런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여러 가지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죠. 형식들이 있죠. 계약이 있고, 불법행위가 있고, 부당이득도 있고요. 그죠? 사무관리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용 형식, 우리 행정법적 관점에서 보면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빈도가 많은 게 뭐겠어요? 계약이죠. 행정법은 행정법 영역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인 법률 행위인 거고요. 행정행위는 민법식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단독행위가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행정주체가 행정기체한테 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개념을 보면요. 여러분들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학상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법률 정보라는 거 알죠? 국가법령 정보라는 거. 그 앱에 들어가서요. 행정행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행위는 이 강학생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정법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처분이라는 말이 이제 이 법 영역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죠? 민법에서는 소유권의 일 내용 중에 처분권이 있는 거잖아요. 뭐 사용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때 말하는 처분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법에서는 처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뭐 일단 최강의로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을 다 행정행위다라고 개념 정의하는 게 이제 최강의고요. 근데 광의로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그러니까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행정행위다라고 보면 최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공법행위다라고 하면은 광의가 되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라고 하면 협의가 되고요. 더 좁혀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다라고 하면은 최협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개념은 최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은 몰라도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행정법을 시작하는 기본 개념이라서 개념 자체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행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법식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을 깨는 몇 가지 효력들이 있어요. 예컨대 공정력이라든지 집행력이라든지 뭐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영역에서 그 공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생소하니까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행정행위의 효력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말이. 그러면은 처분은 뭐라고 정해놨느냐. 실정법적 개념이니까 처분은 법률에 정해놓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하고요.
행정소송법하고요, 행정기본법하고요, 다 행정절차법 다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그죠?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자, 이게 처분 개념이거든요. 근데 행정행위는 최협의로 어떻게 됐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듯 하잖아요. 다른 점이 뭐겠어요? 주로 눈에 띄는 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거네요. 그죠? 앞부분이 그러면 행정행위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그러면 행정행위냐? 라고 할 때에 뭐 그렇다라고 그렇다 하는 견해도 있고 뭔가 좀 그래도 다르지 않냐? 왜냐면은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공법 행위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략, 그죠? 대략 요게 같은 거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처분은, 그죠? 처분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요. 그죠? 행정행위처럼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이제 행정작용이 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이원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이퀄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은 처분하고 행정의 개념이 같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행정행위 개념을 포함하는 조금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그러니까 처분 개념이 쟁송법적으로 새롭게 구성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같다. 처분하고 행정행위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되면은 이른바 일원설,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법전화된 거는 1984년도 행정소송법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왜 처분 개념을 굳이 강학상의 개념인 행정행위 개념하고 다른 이름으로 법전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행정행위 개념으로만은 이 소송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좁아진다. 항고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기에 너무 좁아진다. 나는 관념 하에서 처분 개념을 법전화한 거다라고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니 처음에 오톤 마이어라는 사람이야. 독일 사람 오톤 마이어라는 사람이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독일 행정법 체계를 만드는데 물론 그전에도 행정법이 있었겠죠. 독일에서도. 근데 오늘날에서와 같이 어떤 기본 원리들과 그
원리들에 대한 개별 행정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오늘날 행정법 체계로 설명한 사람이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 사람이 이 행정법의 기본 개념 중에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 행정행위 개념은 다분히 소송의 대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많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모든 국가작용이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국가적 결정이 다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행정행위라는 것만이 국가작용 중에 행정행위라는 것만이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정하고서 그 행정행위 개념을 통해서 행정법을 규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을 그 사람이 만든 거죠. 그전에는 그냥 행정법이 나열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행정법을 포괄하는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내서 이른바 뭐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처음에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든 게 이 다분히 이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뭐냐를 가지고 행정의 개념을 만든 거예요. 민사소송법적으로 보면은 이 소외이익 삼형제가 있죠. 민사소송에. 소외이익 삼형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권리보호의 필요죠. 그다음 원고적격이 있죠. 그리고 대상적격이 있죠.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그 협의의 소위, 즉 권리보호의 필요를 제외한 원고적격이나 이 대상적격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행소송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형성소송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취소소송 중심으로 행정법이 짜여져 있어요. 행정소송법이요.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일단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대상이 될 만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나하고 취소되면 내 권리가 구제되느냐. 이런 관점의 소유이익 삼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소유이익 삼형제하고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소유이익 삼형제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 원고적격이나 아니면은 대상적격은 크게 관심사가 아닌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형성소송 중심이라서 그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행위인 거예요. 오토마이어의 머릿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관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가 아니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었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개수가 된 거잖아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오토마이어식 행정행위 개념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을 삼아왔는데 이게 갈수록 판례가 축적되고 이 행정행위 개념이 고정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 소송 요건이라는 게요. 일정의 소송을 하기 위한 허들이잖아요. 그죠?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법원의 업무는 경감이 되지만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있습니다. 소송 요건의 허들을 낮추면 낮출수록 법원의 업무는 가중되지만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넓어지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처분 개념은 대상적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개념은 대상적격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행정행위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규격화해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소송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법원의 업무는 경감되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행정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이 좀 형해화되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1984년도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때 처분 개념, 기존의 행정행위의 관념을 벗어나서 처분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뭐라고 정의했느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분히 기존의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은 관념으로 처분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쟁소법적 처분 개념설, 즉 이원설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까지가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와 같이 뭔가 소송법적 구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처분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만든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행정행위가 법률행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그죠? 의사표시가 요소가 되는 행위죠. 민법 총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의사표시가 요소가 돼요. 누구의 의사예요? 계약의 당사자. 청약자하고 승낙자의 의사잖아요. 그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때 예전에 제가 우스꽝스럽게 설명한 적이 있죠. 청약자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승낙자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청약자의 의사에 기초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다만 두 사람만 적용되는 법률이죠. 따라서 계약자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자의 의사가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을 경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관심사가 되겠죠. 이게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나 아니면 뭐 비진 의사표시나 착오의 의사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거나 아니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됐거나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죠? 그 내용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 뭐 사적 자치 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그런 거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고 효과가 나오는 거고 행정행위는 그렇지 않죠. 행정행위는 법률의 의사잖아요. 입법부의 의사가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부에 투영돼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한다. 따라서 중요한 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판결하고 행정행위예요. 판결도 국가 작용 중에 하나잖아요. 국가적 결정의 하나잖아요. 물론 사법부가 하는 거지만 행정행위도 국가적 결정 중에 하나의 행위 형식이잖아요. 오토마이어는 그래서 이 판결에 준해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 결정이니까 뭔가 절차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판결보다는 다소 좀 그렇지 않죠. 판결보다는 엄격하지는 않잖아요. 행정부에서 하는 결정이. 판결은 또 소송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엄청 치밀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격식과 형식을 갖춰야 된다. 절차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판결은 일단 그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행정행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래의 어떤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중립적인 기관이지만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한쪽 당사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 점이 다르고 또 판결은 뭐야 소극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소재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행정행위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교재를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의 지금 정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다라고 정리를 한다라면은 여기서 행정청이 뭐냐, 구체적 사실은 뭐냐, 대외적이란 뜻은 뭐냐,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는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설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는 강학성의 행정행위는 행정실체법적으로 행정행위라고 하지만은 소송법적인 의미도 갖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자격 항고소송의 대상자격의 의미도 갖고 있어서 소송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소송법적 영역에서 설명한 것들이 더 자세하겠죠. 그래서 593페이지로 갑니다. 처분의 개념 요소라고 지금 제목이 돼 있는데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하고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요. 행정행위든 처분이든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 제가 누차 설명했죠? 행정청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거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행정청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은 행정 주체가 있는 거죠.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관. 그러니까 행정 기관 중에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의 행위여야지만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대학 교수예요. 전북대학교 교수가 비행위를 저질러서 파면됐어요. 근데 고려중앙학원 소속 고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하모 교수가 비행위를 저질러서 파면됐어요. 같은 파면이지만 행위 형식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제가 당한 파면은 사법적 고용계약의 해지죠. 맞죠? 네. 그렇지만 전북대학교 모 교수가 당한 파면은 행정행위인 겁니다. 그죠? 공법상 근로관계에서 이탈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파면 처분이 되고요. 행정소송을 하게 돼요. 항고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법적인 해결도 있습니다. 제가 소청심사를 하게 되고 그 소청심사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청이잖아요. 그때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권리구제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더 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전북대학교 교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자, 보통의 행정청은 독임제 기관이죠. 국가를 생각해보면 보통 행정청은 장관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도 있어요.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를 의결로서 결정하나요?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 마음대로 하나요? 의결로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행정청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적으로 관계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돼요. 행정청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의결로서의 처분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냐 공정거래위원회냐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쟁점이 됩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청의 개념은 실정법화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독임제 행정청이나 합의제 행정청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그 뒤에는 뭐예요? 공법인이나 뭐 고무수탁 사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등등. 이 행정청은요, 행정조직법상에서 말하는 그 행정청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행정청은 제가 지금 누차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행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행정기본법 2조 2호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맞죠? 제 말이 한 채에 오차도 없습니다. 예. 다 실정법,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실정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죠. 뭐 행정의 부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우스꽝스럽게는 뭐 청사도 행정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청사, 건물. 그러니까 행정청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행정청은 실질적이고 작용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조직법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건물 이름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게 공법인이에요. 이미 뭐 설명은 다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게 공법인인데 자,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의사를 말해요. 이 보건 쪽 의사는 누가 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이 되는 건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면요. 정부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장관들의 권한이라든지 어떤 행정청의 권한들이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중에 일부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법인한테, 그죠? 권한의 위임이죠? 자, 권한은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로 적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의 위임은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 다소 좀 의미가 틀릴 수가 있어요. 권한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권한을 가졌던 행정청은 권한을 상실하겠죠. 이전하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원래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권한을 이전하려면은 적어도 법률에 적혀 있어야겠죠. 맞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위임. 적어도 법률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위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죠 뭐죠? 무슨 권한이죠?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한이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이 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가입자에게 요양을 해주는 관계가 됐다.
말이죠.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한이 누구한테 이전됐느냐는 거죠.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에 이전된 거냐,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전이 됐느냐. 어느 거겠어요? 잘 모르죠. 법을 읽어봐야 되죠. 법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누구한테 이전했는지. 대부분의 법이요, 공단 자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닌 것도 간혹 있어요. 아닌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 자체에.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법인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권리의 주체이면서 권한의 행사자가 되니까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하고 장관의 관계하고 다소 좀 다르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있어요. 예, 직원이 있어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은 항고소송,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은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권한을 받은 거지, 그죠? 직원과의 사이에 생활을 규율하는 권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에서만이 행정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사인한테요? 그럼 그 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삼아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피고로 삼아야 돼요? 몰라요? 알죠? 네. 아는데 말하기 싫은 것 뿐이잖아요. 그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으면은 피고가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 돼요? 장관이 돼야 되죠.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뭐를 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위법하다고 생각해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아야 돼요?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삼아야 돼요? 시장이죠. 항고소송의 피고는 이상하게도 소송은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이니까 적어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권리 능력자 이코르 당사자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항고소송의 피고만큼은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이거는 법률에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법의 상식을 깨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행정개체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니까. 그래서 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법상의 계약은 처분이 될 수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고요. 제가 혹시 오늘 이후로 말하다가 처분이라고 말하면은 행정행위로 알아들어 주세요. 예.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러면
개념상으로는 쉬워요. 개념상으로는 쉬운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컨대요. 계약에서도 해지의 경우에는 단독행위죠. 자, 어떤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계약에서 말하는 해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해지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특히 공법상 계약이나 아니면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개재가 되면 행정주체하고 객체 사이에요. 개재가 되면은 더 어려워지죠. 더 어려워지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행정주체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객체와 사이에 맺은 법률관계를 파기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일방적 공법행위잖아요. 공권력의 발동을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라고 봐서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일반론적으로는 그죠?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게 계약의 근거에서 한 거냐? 아니면 법령의 근거에서 하는 거냐? 로 구별하자고 얘기하면은 말은 쉽지만은 그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공법상의 계약도 맺고요. 또는 사법상의 계약도 맺고 법률의 규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컨대 말이에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또 공공기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도 공법인도 이렇게 용역을 주거나 도급계약을 맺거나 조달계약을 맺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근데 담합을 했다.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의 작성과 입찰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담합행위를 했어요. 그 제재로서 향후 몇 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계약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요. 둘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도 써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처분이에요? 아니면 계약상의 행위예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결국은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다 라고 보는 건데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를 추론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인식했는지. 예컨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면서요. 제한 조치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안내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처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처분은 공법행위잖아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다 해서 공법행위 부분입니다. 공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상의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이잖아요. 같은
국공유 재산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면은 국공유 재산이라고 그래요. 국공유 재산 중에는 목적의 관점에서 공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우연히 국가가 소유했을 뿐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유재산 중에서 공물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사물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국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은 공법상의 행위가 되는 거고, 맞죠? 일반재산에 관한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가 되겠죠. 일률적으로 다 설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지난번에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거하고 판사로 임명되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공무원 국가와의 공공근로관계의 형성은 행정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임용이라고 그러죠. 임용처분.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의 경우에 공법상 계약이죠. 계약의 근거에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방법, 즉 계약이죠. 그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은 아니겠죠. 공법상의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나타나는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공법 행위이긴 하지만 일방적 공법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처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행정행위가 될 수는 없겠다. 그 다음에 구체적 집행행위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자, 행정청이 행하는 일반 추상적 규율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개별 구체적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이 없죠. 너무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 규율은 599페이지 제목이에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이런 거를 규율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일반 추상과 개별 구체입니다. 그죠? 일반하고 개별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사람입니다. 추상하고 구체 기준은 사안 또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규율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규율하면 일반이라고.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개별이라고 그래요. 개별. 불특정 다수의 사안, 불특정 다수의 경우에 적용되면은 추상이라고 그래요. 개별 특별한 사안에 적용되면 구체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행정청 일반 추상적 규율을 우리는 보통 법규라고 그래요. 개별 구체적인 규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행위죠.
식품위생법에 실제로 어떤 조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식품위생법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이야. 음식점 주인은, 그죠? 일반 음식점 주인은 위생 조건을 지켜야 된다. 위생 조건을 어기면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또는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겠죠? 비슷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항 위생 조건이라 함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또는 뭐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러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위생 조건이라 함은 뭐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이 규정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행정청이, 성북구청장이, 성북구청장이요? 2022년 4월 3일 날 안암식당 주인에게요. 2022년 3월 3일 날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를 이유로 해서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음식점이 있죠. 주인이 있죠.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죠. 일반 음식점 누구든지 상관없잖아요. 일반이죠. 위생 조건을 어기는 거죠. 어떤 행위든지 상관없죠. 언제 일어났는지도 상관없죠. 추상이 있죠. 영업정지 6개월이나 영업 취소를 당해요. 규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법규예요, 행정행위예요? 규범이죠. 근데 국회에서 만들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뭐라고 부르죠? 법률이라고 부르죠. 법률이라고 부르죠.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안 된다라는 게 위생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일반 음식점 주인 누구나죠? 일반이죠.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안 된다?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추상이죠. 그러면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영업 취소를 당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대통령령이 되는 거죠. 그걸 국무총리가 만들었습니다. 총리령이 되죠.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럼 부령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방의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조례가 되는 거죠. 규범이에요? 처분이에요? 위로 가면은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규범이죠. 법규죠. 자, 그걸 받아서 성북구청장이요. 네? 2022년 4월 3일 날 안암식당 주인이네요. 일반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이죠. 특정한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2022년 3월 3일 날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판 행위죠. 추상적인 사안이에요, 구체적인 사안이에요? 구체죠. 이 사람이 영업정지 2개월 받았어요. 규율성을 갖추고 있죠. 행정행위입니까? 규범입니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규범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해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안암식당 주인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결 문제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불령이나 조례의 위헌 위법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맞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매칭이 되면 보통 일반 추상하고 개별 구체가 같이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은 미스매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반하고 구체하고 결합이 되거나 개별하고 추상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면 다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처분이냐 규범이냐 왜 따지겠어요. 항고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가리고 싶은 거죠. 맞죠? 개별 추상인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구체는 현실 세상에서 가끔 나타나죠. 몇 월 며칠 날 집회 금지. 맞죠? 그리고 특별하게도 보통의 행정행위의 대상은 사람에게 행정행위를 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물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횡단보도의 설치.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인적인 개방성이죠. 일반에 적용되는 거가 되잖아요. 다만 이 사안은 구체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일반 처분이라고 하고 또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물적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행정행위로 취급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문제. 옷은 조례예요. 형식은 조례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이에요. 지금 구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구체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분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개별 추상도 있지만 개별 추상은 현실 세계에서 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중요하다. 사안의 특정성이죠. 네? 그러니까 조례인데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경기도 가평군 삼색면에 두밀리라는 조그만 리가 있습니다. 그 리에 삼색초등학교 두밀분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인구가 줄어서 경기도 교육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개정을 해서 이 분교들을 없애기로 했어요. 분교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육조례에 리스트들이 쫙 있겠죠? 어디에 뭐를 설치한다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거기서 삼색초등학교 두밀분교를 삭제한 거죠. 네, 그러면은 외피는 조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즉 규범의 옷을 입고 있는데, 법규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는 삼색초등학교 두밀분교의 폐교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그러면 이거를 실질을 기준으로 처분으로 보게 되면 항고소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폐교 조치가 일어나고 그 실제 폐교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규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판례는 내용이 실질은 처분인데 외형만 규범으로 법규로 돼 있을 경우에 처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가 소송적인 권리구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죠? 옷을 다 규범의 옷을 입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거를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은 딱 인정해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담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 법규소원 있잖아요. 법규소원의 직접성을 헌법재판소는 좀 넓게 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둘 사이에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규소원이 가능해진. 즉 처분적 명령이나 처분적 조례의 법리를 넓혀서 생각하면 보충성 때문에 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고시라는 게 있어요. 고시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고시는 그냥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시는 그냥 알려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고시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일반 추상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행정입법 중에 법령 부충적 행정규칙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개별 구체적이면 지금 말하는 처분이 되는 거죠.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개별 구체적이냐 일반 추상적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약가고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가고시 사건은 뭐냐? 이 제약회사의 약이 건강보험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이 제약회사 사이에 그 약의 가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약을 정하는 거를 정해서 고시에 하거든요. 그럼 그 고시가 약가고시라고 하죠. 그거는 개별 구체적이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일반 추상적이면은 나중에 설명하는 한참 뒤에 설명하는 법령 부충적 행정 규칙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이 일반 개별 구체적이면 지금 설명하는 처분의 대상이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처분이냐 아니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